안녕하십니까, 송희복입니다. 오늘은요, 서정시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저의 신간을 소개할까 합니다. 지금부터 송희복의 신간 소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소설집을 하나 냈습니다. 소설집 제목은요, 자작나무 숲으로 가다입니다. 표지가 자작나무 숲으로 되어 있죠. 이 표지의 근거가 되는 그림이 있습니다. 바로 이 그림입니다. 잘 보셨습니까? 이 그림은요, 작년에 제가 미술 전시회에서 구입한 그림인데요. 구입을 하면서 화가에게 책 표지로 사용해도 되겠냐고 해서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책 표지로 자작나무 숲으로 가다, 딱 들어맞는 그림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책 표지로 삼았습니다. 제목은 자작나무 숲으로 가다. 제가 고심 많이 했습니다. 자작나무하고 숲은 붙여 써야 되느냐, 띄어 써야 되느냐. 네이버 검색에 의하면 붙여 써도 되고 띄어 써도 되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우리의 규범적인 표기법에 의하면 띄어서야 맞습니다. 그러면 에도 불구하고 왜 붙여 썼느냐? 자작나무 여러 그루 있으면 자작나무 숲이 되는데, 일반적인 의미에서 자작나무 숲은 자작나무 띄어쓰기 숲인데, 제가 굳이 고심을 한 끝에 붙여 쓴 것은 고유한 장소성을 지칭하기 때문에 붙여 썼습니다. 이 소설에서 물론 자작나무 숲은 저희 상상력에 의한 기호랄까 공간, 상징적 공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고유한 미래가 이루어지는, 비밀스러운 사랑이 이루어지는 고유한 장소성의 의미가 있다는 점에서 붙였었습니다. 자작나무 숲으로 가다 이렇게 했고요. 이 소설집에는 10편의 작품으로 구성된 소설집입니다. 중편 3편이고요. 단편 5편, 옆편 2편입니다. 다 합해서 10편인데요. 옆편이 뭐지요? 조금 이따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단편 5편은 일반적인 의미의 그 단편보다는 분량이 좀 많습니다. 거의 중편에 가까운 단편이다. 3편이, 5편 중에 3편은 중편에 가까운 단편이다. 옆편은 잎, 낙엽할 때 잎엽자, 이삭의 엽자, 잎이란 뜻인데 작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한 200자 원고지로 30매 이하되는 그 짧은 소설을 옆편이라고 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꽁트라고 보통 하죠. 꽁트, 프랑스 말입니다. 표기는 콩트라고 하고 발음은 꽁트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또 그리고 요즘은 신문에도 짧은 소설들이 많이 발표되거든요. 특히 문화일보 같은데 이것을 초단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굳이 콩트니 초단편이 하지 않고 옆편이라고 하는 것은 용어가 가지는 어떤 결함 때문입니다. 콩트 하는 것은 꽁트, 프랑스 말로, 프랑스에서는 단편 소설을 콩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짧은 소설, 아주 짧은 소설을 꽁트라고 해왔지만 실제로는 이 꽁트란 말의 원천이 되는 나라인 프랑스에서는 단편 소설을 꽁트를 하니까 서로가 안 맞다는 점에서 서기가 조금 그렇고요. 또 장편이란 말도 있어요. 손가락 장자, 손가락만 하다 해서 손가락 장자 장편은 길장자 장편하고 또 이 의미가 충돌됩니다. 그래서 안 맞다. 그리고 초단편이라고 하는 것은, 초라는 것은 아주 이 뜻이거든요. 짧을 단자니까 아주 짧은 소설을 초단편이라고 하는데, 이 초자가 아주란 뜻뿐만 아니라 초월한다 뜻도 있거든요. 그래서 단편을 초월하면 이건 중편이 되고 장편이 되지 않습니까? 이것도 의미론적으로 안 맞다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옆편이라고 굳이 했습니다. 옆편 2편이 실려 있습니다. 200자 원고지는 30매짜리입니다. 그래서 10편의 작품이 실려 있고요. 소설의 장르적 특징 하면 여러 가지 이야기들, 개념들이 등장하는데요. 딱 한 가지만, 여러분들이 다 아는 딱 한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소설의 장르적 특징, 자아와 세계의 대결이다. 이게 바로 시하고 다른 겁니다. 서정시는 자아와 세계의 화합,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거든요. 물론 아닌 것도 있지만, 근데 소설은 또 대부분이 뭐냐 하면 자아와 세계의 대결이거든요.
이 관점에서 오늘 조금 제가 설명을 하고 제 소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오늘 안에 소개를 빨리 마칠까 하는데요. 소설에서의 자아는 뭐 작자라고도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만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리고 소설에서의 자아의 개념은 주인공하고도 상당히 일치가 되지만 100% 합치되는 것은 또 아니죠. 자아 하면 약자의 개념이다. 세계 하면 강자의 개념이다. 요즘 많이 쓰는 말로는 자아는 언더도그, 세계는 톱도그다. 약자에게 동정을 보내고 응원을 하는 것을 언더도그 효과. 언더도그는 깔린 개란 말입니다. 톱도그는 뭐냐? 깔아뭉개는 개. 깔린 개와 깔아뭉개는 개. 그러니까 자아는 대체로 언더도그고 세계는 강자로서 톱도그다. 이런 관계 설정에서 소설이 오랫동안 동양권에서는 뭐 1000년 이상, 서양권에서는 한 300년 가까이 이렇게 소설이 존속을 해왔고 아직도 독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이유는 언더도그 효과 때문입니다. 약자에게 동정을 보내고 약자 편을 드는 것. 그것 때문에 약자하면 물 떠오르는 것은 사회적 약자입니다. 사회적 약자에게 편을 들고 동정을 하기 때문에 독자들이 끌리게 되는 것이죠. 소설의 장르적 성공이 보장된 것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언더도그 효과다. 우리나라 고대 소설이 조선시대 때 독자의 인기를 끌 수 있었던 것은 뭐냐? 건성징악이거든요. 도덕적인 선을 권하고 악을 징벌을 하는 것. 그러니까 강자편이 아니고 약자편에 들었기 때문에 건성징악이라는 것은 약자에게 편들다 그 뜻입니다. 19세기 소설이 이게 전 세계적으로 그렇습니다. 20세기 영화가 수용미학의 측면에서는 개성했습니다. 이어받았습니다. 그래서 19세기의 리얼리즘 계통의 소설이 20세기의 영화의 서사 구조가 되고 그 언더도그 효과를 이렇게 이어받았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할리우드 액션 영화나 특히 한때 전 세계적으로 크게 영화 시장을 형성했던 홍콩 무협 영화. 뭐 그 이전에는 무협지라는 게 있고 무협 소설이 있는데 중화권은 지금도 아주 인기가 대단합니다. 우리나라도 한때 인기가 대단하고 이거 전부 다 뭐냐? 건성징악이거든요. 약자 편을 드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이소룡 알죠? 이소룡이야말로 약자의 편에 선 영웅의 초상이 되었죠. 그걸 이어받은 게 뭡니까? 성룡, 주윤발. 주윤발이가 가장 한국에서 인기 있을 때가 1989년. 그 당시에 제가 고등학교 국어 선생을 하고 있었는데요. 수업시간에 그랬어요. 그 있잖아. 애들 앞에서 코트 입고 선글라스 낀 사람 있잖아. 오른발, 왼발, 무슨 발 하면 주윤발요 했거든요. 그때 사랑해요, 밀키스 하면서 아주 인기가 있을 때거든요. 성룡이나 주윤발은 지금도 영화 바깥의 세계에서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성룡과 주윤발은 약간 차이가 좀 있습니다만 성룡은 체제 옹호적인 사람이고 주윤발은 체제 비판적인 사람이거든요. 중국 공산당에 대해서. 주윤발은 작년에 한국에 왔는데 자기 죽으면 1조 원 재산을 갖다 사회에 하겠다고 공언을 했습니다. 다 법적인 조치까지 취해놨어요. 그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약자 편에 쓴 사람이고요. 그러면 자아, 주인공, 문제적 개인 좀 비슷비슷합니다. 여기에서 이 자아, 주인공, 문제적 개인은요 주로 예술가들입니다. 그리고 또 여성들입니다. 여기가 지금 이 소설에서 대체로 예술가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고 여성들이 주인공이고 또 이 두 가지가 겸하는 케이스가 들어 있습니다. 옥비랑 한사물이다 무용가입니다. 정약용 시대의 그 진주기생입니다. 그리고 시항제의 블랙리스트에는 그 많은 예술가를 등장합니다. 그 중에 특히 아버지 용장이라고 하는 것은 백마용을 만드는 그러니까 조각가 반대 개념입니다. 조각가는 돌을 안에 이렇게 깎고 새기는 것이라면 뭐 나무나 돌, 이 흙을 가지고 이렇게 자꾸 붙여가는 것을 용이라고 합니다. 그 조가 비슷하지만 서로 이 창작 과정은 반대입니다. 그리고 그 시인 아들 율보, 무용수 운정, 그러니까 예술가 한 가족이 나옵니다. 그리고 자작나무 숲으로 가다는 남성 화가가 등장하고요. 그 밖에 여기에 대중가수, 연주가, 또 성악가도 등장을 하고요. 시인, 북 디자이너, 뭐 이런 각양의 예술가들이 이 소설의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성별로는 여성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제 소설의 키워드 두 가지를 말한다면 예술과 젠더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이런 점에서 예술가 소설들이 대부분이다. 서양에서는 예술가 소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약해요. 일제강점기에는 무슨 김동인의 강화사 강념소나타에 무슨 이태준의 황진이가 있었고요. 잘 눈에 안 띄어요. 지금 갑자기 생각나는 소설을 하면 이야기하라 하면 화가 박수근을 모델로 했다는 박완서 선생의 나무 1970년 작품입니다. 그리고 신문열의 금시조 1981년 작품인데 글씨 하는 분 서예가를 주인공을 했고요. 그리고 이 책 조금 비교적 최근에 2008년에 시인 김선우의 소설 나는 춤이다 월북한 세계적인 무용수였던 최승희를 안에 소재로 한 것입니다. 이 정도밖에 지금 기억나는 게 없어요. 뭐 최근 한 60년 동안의 예술가 소설. 근데 여기는 대부분이 예술가 소설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여성이 주인공이 많다는 것은 젠더적 삶의 지향성을 좀 의도적으로 드러낸 소설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대체로 이들이 약자이기 때문에 이들을 응원하고 또 이들이 일단 약자로 보고 예술가나 여성은 사회적 힘에 동화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대체로 보면 돈, 권력, 사회적 지위에 있어서 약자입니다. 돈, 권력, 사회 지위에 있어서 20% 점유율도 되지 않은 것은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앞으로도 저는 그런 예술가 젠더의 문제의식 혹은 문제적 개인에 대해서 소설 창작에 있어서 탐구하고 탐색할 생각입니다. 이러한 소설들로 이루어져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저희 신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